자, 오늘 남정욱 작가와 함께 세계사 공부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네, 남 작가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사막의 역사. 예. 그거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셨더라고요. 마침 또 요새 이 전쟁이 마치 막 벌어진 상황인데 하마스랑 전쟁하더니 난데없이 또 헤즈볼라 또 왜 나왔냐 뭐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그렇지. 예. 지금 헤즈볼라하고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전면전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요. 근데 헤즈볼라의 무장 테러 단체죠. 네. 헤즈볼라 지도자에 해당되는 자들이 거의 다 죽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좀 무작스럽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을 마치고 나서 다음 뒤처리하는 걸 보게 되면 그 나라의 민족성이 나오는데 네. 대단히 잔인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사실 성경 때부터 보면은 싹 죽여버리는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점령한 다음에 싹 죽여요. 네, 죽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 하니까 무슨 뭐 종교랑 관련해가지고 좀 유한 민족이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워낙 핍박받은 세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조리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래. 오늘은 이제 사막의 역사를 넘어서 이제 초원의 역사라고 하는데 네. 초원의 역사는 어느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중앙 유라시아. 중앙 유라시아. 예, 동쪽으로는 압록강 북쪽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볼가강까지. 아이고 그렇게 넓은 데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 그다음 위쪽으로는 시베리아 남단에서 아래쪽으로는 이란 북부까지 해당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그 유목민족하고 정주 농경민족이 같이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이제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고. 그 지역이 다 초원이에요? 초원도 있고 사막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침엽수 숲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 대부분 이제 중국의 역사로 거기가 많이 설명이 되는데 실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유목 제국들이 있었고 이제 아시는 그 뭐 흉노족, 돌골 제국. 그거 중국 사람들이 만든 호칭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흉측하게 만들었어.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한자 뜻을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하고 경쟁했거나 자기들 피해를 줬던 이제 이 유목민족들은 하나씩 깎아내리고 몽골도 깎아내리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갖다가 이제 그 부각시킨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한족 국가라고 하면은 한나라하고 명나라 정도가 한족 국가. 진짜 한족이 그렇습니다. 만든 국가는 한나라하고 명나라. 송나라, 송나라이기도 하는데 송나라는 사실 그 북쪽하고 북송하고 남송이 있죠. 남송하고 그래서 남쪽 내려온다면 그 지방 정권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뭐 수당, 뭐 원, 청 전부 다 이제 이민족 지배 국가인데. 수는 어느 나라? 수나라는 어느 선비죠. 예. 선비족. 선비족 셌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나라, 금나라. 요나라는 그게 여진족, 몽골족, 여진, 몽골. 이런 계통인데 저희가 이제 구분하긴 하는데 사실 다 거기가 거기예요. 여진, 몽골이 다 거기고 여진이 특히 이제 만주 쪽에 있었기 때문에. 만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가 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통일이 되면은 이 철을 가지고 얘네가 무기를 만들거든요. 그렇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철기로 그렇죠. 철로 무기를 만들면 제일 세지.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고구려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도 항상 타겟이 됐던 거고. 예. 그랬던. 그 왜 전쟁 영화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칼과 칼이 부딪히는데 칼이 잘라지는 경우 있잖아. 그거는 청동기 칼이야. 청동기 칼입니다. 여기는 쇠 칼이고. 그러니까 그 춘추 전국시대 얘기할 때 춘추 시대에는 이제 청동기 칼을 쓰는 데다가 거기는 순위 결정전인데 전국시대는 그게 아니고 싹 쓸어서 없애는 이런 거에 가지고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 자체가 달라집니다. 잔인해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가뜩이나 사람도 많은 동네인데 매일 죽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유학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이쪽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정복과 피정복이 바뀌고 또 왕조가 명멸하는 설립됐다가 또 바뀌고. 근데 중국을 보니까 왕조가 바뀌는 게 되게 뭐 200년 전후 하면은 바뀌더라고요. 300년 정도가 이제 300년? 그 정도죠. 그리고 그 포인트가 될 만한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북쪽에서 이제 유목민족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고 딱 지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나태해지거든요. 그럼 더 북쪽에서 좀 더 험상궂은 사촌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하고 지나갈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이 커진 거죠. 예전에 이제 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강호의 도가 뭐 땅에 떨어졌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황하강을 가운데 놓고 나서
황하강 위쪽인 하북, 하남, 그다음에 태산이 높다. 그 태산의 그 동쪽, 산동, 산서, 여기다 관중이라는 지역을 따면 거기가 이제 중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중원에 세워진 나라였는데 진나라가 서쪽에서 합류하고 청나라가 밑에서 합류하면서 그때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틀이 잡힌 거고 아하, 예. 청나라 때 티베트하고 신장을 점령하면서 지금의 중국 영토가 만들어진 거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소수민족이 50개가 넘는 거 아니에요? 56개입니다. 네, 56개인데 말이 소수민족이지 이제 좌앙족은 1,700만 명이어가지고요. 네덜란드랑 거의 인구수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00만 넘어가는 게 4개, 100만 넘어가는 게 19개. 네. 그러니까 말만 소수민족이지 사실상 뭐 개별 국가가 다 있다 그냥 생각해도 독립해도 되는 아무 건데 없는 건데 절대 독립을 안 시키죠. 그 조선족은 그 몇 위쯤? 한 170에서 190만 정도. 그렇게 많은 예,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그리고 않고. 지역적으로 딱 이렇게 예, 여기 저 연변 쪽에 그렇습니다. 모여 있고. 예.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소수민족이 안 들어가고 미식별 민족이라는 게 또 있어요. 미식별. 예, 딱히 어디다 집어넣기 애매한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그 네팔에 보면은 이렇게 이 히말라야 등반한 사람들이 셀파라는 사람들 셀파. 들어요. 그게 종족 이름입니다. 셀파. 아, 세르파 종족. 예. 그런 게 이제 들어가고 묘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묘족. 묘족은 고양이 묘자 쓰는. 예. 거기가 청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묘족이고요. 그 중국 사극 영화에 자주 나오는 게 묘족들인데. 묘족이요. 그리고 그 그랜토리노라고 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온 영화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보수 영화인데 거기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도와주는 이민자들이 바로 묘족입니다. 묘족. 예, 이런 거 좀 알고 보시면 훨씬 재밌다. 뭐 이렇게. 예. 그 56개 소수민족, 그다음에 수많은 그 미분류 민족, 예, 미식별 민족.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중국이 복잡한데 그런 중에도 이른바 한족이라고 하는 거가 어쨌든 실체로 존재하는 겁니까? 실체는 사실상 황건적인 한데 생물학적으로 다 전멸을 했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내려온 거 옆에서 쳐들어온 것들이 한족하고 융합이 되면서 그래서 한족화. 예, 하이브리드 한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족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자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족이라기보다도 한자 문화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그 저쪽에 티벳이나 이런 쪽 보면 인종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슬람이고 일단. 서양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쨌든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엮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질문. 저 56개 소수민족과 그 밖에 수많은 미식별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이 언제까지 저 틀을 유지할까요? 그게 대한민국도 같은 경로를 밟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 성장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보다 이제 고급스러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럼요. 근데 문제는 그 요구를 중국이 수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티벳이나 신장을 독립시켜준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서쪽의 국경선이 무너지게 되고 특히 티벳은 그 고원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물이 그렇게 좋죠. 식수원이기 때문에 여긴 포기를 못 하고 그다음에 신장 이쪽은 뭐 파키스탄 왜 각종 스탄이 모여 있는 데 가지고 거기가 무너지면은 뻥 뚫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포기를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같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구조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방하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자유 이런 개념을 갖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신장이나 이런 쪽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은 수용소를 뭐 400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6평 되는 공간에다가 70명을 재웠다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대부분 서 있고 서 있는 거네. 가끔 한 사람씩 누워서 이렇게 시간별로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것도 낮에는 또 모택동 어록 외우고 뭐 이런다니까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 소련이 그 붕괴되기 전에 그 소련의 이제 위성 국가들 여러 나라 아니 위성 국가는 소련이 아닌 다른 나라고 동독이나 뭐 체코슬로바키아 이렇잖아요. 근데 소련이었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에스토니아, 뭐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소련이 완전히 패권을 포기하면서 이제 지금의 러시아로
줄어들었죠. 하고 나머지는 다 독립하고 막 이렇게 돼서 더 잘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예.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안간힘을 쓰고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중국의 이 독재 정권이고. 예. 그냥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너무 잘 자라게 쪼개지게 되면은 거기가 또 중동판 이번이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발칸반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큼직큼직하고 군벌로 쪼개지는 거가 관리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시황 암살을 다룬 그 영화 영웅이라는 영화 보면은 걔가 마지막 순간에 이연걸이 이 칼을 찌르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그렇지. 거가 암살을 포기하지. 예, 지역이 거대한 1인자가 있으면은 오히려 평화로운데 군소인 정권들이 난립하게 되면은 그렇지. 진짜 그때는 그런 정말, 메시지인데 네, 그런 그 시진핑이가 나 죽이면 안 돼 뭐 이거 그런 거 똑같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면은 너네한테 행복할 거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중국 관리들이 의외로 네. 그 지금의 중국 체제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에 굉장히 그 민감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듣기로는 중국이 가장 그 불안하게 생각하는 지역. 네. 그게 그 신장 위구르가 예, 1번, 예. 티벳이 2번, 티벳. 그다음에 연변 조선족. 연변이죠. 예. 네. 항상 중국은 이 만주가 불안합니다. 그때 이제 그 장죄린도 그쪽 만주 그쪽 군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칼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옆에서 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만주는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국경은 막아야 되고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특히 조선족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감시가 엄청 심하죠. 예. 저기 위구르나 티벳은 이미 분란도 있고 막 계엄령도 선포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미 다 호가 난 지역인데 그건 이제 철권 통치를 하지만 그렇죠. 조선족은 뭐 한반도와 가까이 있고 또 우리가 워낙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족이 이렇게 그 뭔가 딴 생각을 먹으면 진짜 위험해진다. 근데 다행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게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조선족 거니까 어떻게 동포인 줄 알잖아요. 가 아니고 아니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 조선족을 제가 중국에 가서 만나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조선족은 또 조금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에서 만난 조선족은 저희는 중국 사람입니다 이런데. 그럼요. 간단히 말하면 중국하고 한국어 축구 경기하면은 중국 응원하는 게 조선족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말을 할 줄 알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 이렇게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징기스칸은 어떤 존재예요? 징기스칸은 보통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인구를 감소시킨 사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여성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지고 있는 DNA 유전자가 칭기스칸의 유전자라고 합니다. 개인이 세운 신기록. 개인이 세운 신기록이야. 하여튼 그 개인으로 보면 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그렇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몽골족은 대부분 다 부족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데인데 거기는 어릴 때 아버지가 죽고 이제 배신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부족 대신에 자기를 따르는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유목 그 민족들 중에서는 아주 드물게 저 종교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 양아버지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 이 한참 도망가서 19명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호숫가에서 이제 무슨 뭐 결의를 하는데 종교도 다 달라, 민족도 다 달라, 종족도 다 달라. 그래가지고 누구는 카톨릭식으로 기도하고 누구는 저쪽 보고 이렇게 이슬람식으로 하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린 제국이었죠. 그래서 몽골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던 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놀라운 거가 이미 보니까 카톨릭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몽골 국경에서 독일인 몽골 장교를 만난 거예요. 오묘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울 게 있죠, 분명히. 그 징기스칸이 이제 수많은 도시를 점령했는데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했는데 거기서 하여튼 저항하지 않으면은 그 학살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항을 하면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과학자, 기술자, 다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네 그 수도로 데리고 가서 그걸 이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은 공성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학자를 싹 데려가요. 다음 전쟁에서는 공수전을 엄청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워서 써먹고 요것은 아마 로마랑 비슷한 것 같아요. 로마도 남한테 배워가지고 전쟁 때 그대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픈된 어떤 제조국이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았다. 그다음에 중국이 입장에서 너무너무 싫으니까 그 역사를 지워가지고 원래 그 4개 큰 칸국으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그래요. 먼 나라만 몽골인 것처럼 해가지고 90년 만에 끝난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3세기에서 4세기에 걸친 제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친나라는 다 지웁니다. 위구르도 지우고 흉도도 지우고 그리고 돌고도 지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다. 아니죠. 예. 그리고 징기스칸만큼은 안 될지 몰라도 그 쿠빌라이가 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쿠빌라이 오고타이도 오고타이도 대단하고. 예. 거기가 이제 유럽까지 쳐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어디로 쳐들어갈까 할 때 밑에 있는 송나라로 가자는 쪽도 있고 유럽 가자는 쪽도 있고 막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데 네. 오고타이가 딱 결정을 합니다. 둘 다 해 그냥. 우리는 안 지니까. 네. 뭐 그런 뭐 아무튼 굉장히 볼만한 얘기들이 예, 책에 좀 나옵니다. 그래요. 100년 동안의 기적. 그런데 그 몽골의 인물들은 다 그때 다 나고서 그 후로는 안 나나? 지금 왜 이렇게 쪼그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내몽을 외몽으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유목민족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가 말 타고 달려오는 대포로 쏘니까 이때부터 끝나버리게 된 게 있고 말이 빠르잖아요. 뭐 기차, 자동차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목민족 더 이상 이제 이 설 자리가 없어요. 말이 기차랑 경주가 안 되지. 되죠. 예. 아직도 그래도 마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유목민족 시대는 저물었는데 현대는 또 이제 디지털 유목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적 별로 안 중요하고 아무 데서나 일하고 구글 같은 데 보면은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 회사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제국의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제가 몽골을 갔더니 그 징기스칸 박물관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섰어요. 그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거의 뭐 다른 것도 없고 그냥 사막 비슷한 길을 갔어. 갔더니 그냥 쇠로 만든 시멘트로 만든 저 징기스칸 말탄 동상 하나 있더라고. 야 허망하대. 근데 거기를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 영웅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그 터키 가면은 메흐메트 2세가 아직도 그런 대접을 받거든요. 지하철에 가도 그 사람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경하는 민족 영웅. 몽골에서는 칭기스칸, 터키에서는 메흐메트 2세.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 터키 얘기가 나네. 터키도 이 지금 얘기하는 초목의 역사에 돌골적입니다. 터키가 돌골적이구나. 돌골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한 동돌골은 고구려하고 동맹을 맺었고 서쪽으로 계속해서 갔던 서돌골은 오스만 투르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6.25 때 참전해서 또 터키도 한국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그 역사가 한 수천 년 된다는 뜻입니까? 고구려랑 인연이 있다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6.25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은 수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고구려 동맹을 맺었을 때 그다음에 동돌골에 있는 동골 왕국까지 고구려에서 5,000km나 타고 와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런 걸 봐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형제의 나라다라는 얘기를 그 이스탄불 학생한테 들었습니다. 현지 학생한테. 제가 되게 무식해지는 순간이었고 시각적으로 협소해지는 순간이었고 길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구나.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인도 허황우도 인도 사람이 가야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저 마치 그 고대인들이나 중세인들은 우리가 볼 때 되게 미개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지금보다 국경이라는 게 더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더 멀리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반도에 갇혀가지고 점점 이 현대로 오면서 쪼그라들고 특히 조선 이 쇄국 정책 이것 그리고 소중화 이것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스스로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돼버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삼면이 바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은 사실 조선 때까지 섬나라였기 때문에 위가 막혀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도로 될 수밖에 없는데 하필 일본이 이쪽보다 좀 더 가까이 있어가지고 서양에서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저희가 약간 더 이쪽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먼저 근접을 했으면은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뭐 미국이 그 서양이 굳이 일본 찾아 먼데 안 갔겠지.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한테 먼저 왔겠지. 바로 중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스도 되고 예 괜찮습니다. 예. 참그 지리도 중요하네. 어디에 위치돼 있는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본도 지금 보니까 자꾸 친일 뭐 이런 거 가지고 타령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한 10년 전에 독도에서 분쟁이 생길 때 국제 전문가 군사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독도에서 한국 해군하고 일본 해군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10시간 정도 후에 한국군이 패배한대요. 근데 한 1년 전에 같은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우리가 이긴다고. 한국 군사력이 지금 얼마나 막강한지. 예.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됐는데 북쪽의 군사력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의 군대를 만들게 되면은 아프리카 전체랑 붙어서 이긴답니다. 대한민국이. 심지어는 프랑스랑 붙어도 해볼만 하답니다. 이만큼 국력이 상승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미 따라잡았고 군사적으로도 한 수 위가 됐는데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가지고 맨날 친일을 한 해 만에 이렇게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등생이 열등생을 왜 부러워합니까? 그렇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 터키가 돌고래였구나. 네. 남만은 어디예요? 남만이 베트남 쪽에. 그렇죠. 예. 삼국지에 나오는 9번 맹획. 7종 7금인가? 예. 뭐 한 그 맹획. 예. 그게 베트남 사람. 그렇습니다. 그 베트남 사람들은 그 스토리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 가지고 있는 반중 의식이라는 엄청나가지고. 그렇죠. 거의 뭐 천년 원소로 생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바닷길을 막으면은 베트남에서는 육주로 진군해서 북경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좀 깡다운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베트남은 싸워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대.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싸워서 진 적이 없대. 이긴 적은 없어요. 지지도 않았어요. 지지도 않았어. 예. 프랑스랑 싸워서 이겼고. 끝까지. 예, 미국하고 싸워서 이겼고. 예. 어쨌든 이겼잖아. 가까스로 프랑스를 밀어내니까 더 센 놈들이 들어왔잖아요. 미국이 들어왔는데 또 이겼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 선친이 근무했던 다낭, 베트남전에 다낭에서 근무하셨는데 이제 그 선친 흔적을 찾아서 다낭에 잠깐 간 적이 있는데요. 야, 저 여러 가지 제가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다.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베트남에 너네랑 전쟁했는데 괜찮냐? 그게 뭐 지금 잘 지내면 되잖아. 그럼요. 그런데 답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 PC에 찌든 사람들은 가면 우리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가지고 사과하고 싶다. 베트남에서 왜? 아니 왜 감독은 가만히 왜 선수가 사과하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였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사과 같은 걸 하고 있냐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그걸 잊지는 않아요. 잊지는 않아. 근데. 예, 잊지는 않고 언젠가 우리가 너네를 따라잡으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일본한테 할 수 있는 게 사과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면은 일본한테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과하지 마 절대로 사과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거든요. 이런 자세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베트남이 무서워요. 그리고 인구가 1억이 넘고. 그렇죠. 잠재력이 엄청나죠. 엄청 크고. 예. 그런데다가 그 사람 하나하나가 진짜 실용.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용의 밑에 그 엄청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민족 자부심이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절대로 과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예, 과거는 과거고 이제 우리는 간다. 그리고 이제 사실 베트남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거리를 갖다가 확 이게 줄여주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박항서? 예, 박항서라는 분이 계서 혼자서 베트남과 한국의 월남전 때 쌓인 앙금을 갖다 거기다 풀어주신 그런 그렇지. 위대한 분입니다. 박항서 대단해요. 그리고 삼성. 베트남 젊은이들이 제일 가고 싶은 기업은 무조건 삼성이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렇게 쭉 둘러봤고 저 스탄 하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은 어땠어요? 각종 스탄들은 사실은 인도도 힌두스탄이라고 해서 사실 맞는 거거든요. 힌두인들의 나라. 스탄이 누구누구의 나라라는 뜻이구나.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사람들 물어봐요. 그러면 파키스탄은 파키의 나라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각종 스탄들이 있는데 여기도 한 5개 정도가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으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뭐 친미다, 뭐 친러다 이런 건 아니고 국익에 따라가지고 항상 바꾸는 그런 식의 나라들이 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아시다시피 거기야말로 정말로 제국의 무덤 아닙니까?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쪽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제 그 아무래도 저희는 타이완 문제가 이민, 대만. 대만이 예민하죠. 대만도 제가 촬영하러 갔었는데 그 오마이갓 촬영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한 90몇 명인가가 있는 작은 종단이에요. 근데 그 작은 종단이 자제공덕회라는 종단인데요. 그 종단이 1년에 그 회원들을 회원들을 모아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 각종 재난 현장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구호 활동을 하는데 그게 1년에 조 단위로 해요. 그렇게 해요? 예, 조 단위로 하고 그리고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난다. 미 해병대입니까? 글쎄. 제복이 있어요. 유니폼이 있는데 약간 이제 푸른색 계열 제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제복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제일 나중에 간대. 그다음에 두 번째 뭘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는 거는 자기들이 모은 돈이야. 그럼 이 사람이 가서 갈 때 비행기 값, 올 때 비행기 값, 가서 먹고 자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전부 자비부터. 철저하게. 아니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그 이 자제공덕회를 그 좋아하지 않겠냐고. 그런 데가 그냥 작은 교단으로 그냥 대만에 있는 거야. 그 대만 대단한 나라더라고. 그 이제 그 이미지 같은 것들 관리도 할 필요가 좀 있고 어쨌거나 그 자신들의 나라의 호의적인 국가가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하는 거 있는데 타이완은 이제 또 우리하고 비교해 가지고 같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1895년에 이제 베트남이 타이완이 일본 지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51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일본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가 않아. 일단은 위생, 전염병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철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농작물 같은 거 작업을 많이 해주고, 그다 특별히 뭐 일본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타이완 사람들 농부들에 비해서도 우월한 지위를 누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일본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국민당 정부가 이제 그 자기네 영토라고 하잖아요. 그때 타이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개가 지나가니까 돼지가 들어왔다 이랬거든요. 개는 집이라도 지키지. 돼지는 처먹기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그 청나라 때부터 이제 거기 들어와 강희자가 이제 타이완 정벌을 했는데 그때 들어온 사람들을 본성인. 그다음에 이 대륙에서 패배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외성인, 장제스 일당. 그다음에 애초에 있다가 계속 몰려 있는 원주민 이렇게 세 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성인들은 이제 국민당이 되고 아직도 이제 민진당은 그 본성인들. 그래서 2000년부터는 본성인들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고 그게 또 이제 똑같이 그 친중으로 되는데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아니 그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한테 패배해가지고 쫓겨온 주제에 왜 여러분들은 친중이냐? 그랬더니 얘네들은 어쨌거나 중국은 하나다라는 이념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약간 국공학작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완전 생각이 다른 거죠. 어차피 본성인들은 외성인 들어왔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독립하자. 중국인들은 맞아요. 우리랑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도 대만에 가서 뭐 그런 건 어디서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여행 가이드북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일본이더라고. 일본 좋아합니다. 일본이더라고. 일본이 뭐 어쨌든 일본이 지배하는 한 몇십 년 동안에 자기네 나라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야. 발전했죠. 저희도 이렇게 말하면 또 돌 날아올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갔다가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의료 시설도 해주고 위생도 많이 돌봐주고 철도도 깔아주고 그러더니 전쟁 나가서 지고 나니까 다 놓고 또 나갔어요.
사실은 고마운 거거든요. 개발 다 해주고 돈까지 놓고 나가고. 보기 따라서 다른 건데 그 당한 것만 그렇게 모질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고토 슌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 대만에 와가지고 그 위생 사업했던 아직도 대만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인물이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거기 지금 거긴 총통제잖아요. 예. 옛날 일본 그 총독이 쓰던 건물 그대로 그냥 거기서 기분 좋게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게 제일 시내 한가운데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식민지 종주국이 어떤 식의 식민 통치를 썼는가에 따라서 많이 양상이 다르죠. 예를 들면 중국이 인도를 통치한 방식과 또 같은 일본이라도 대만과 대만을 통치한 방식과 우리를 통치한 방식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차이는 확실히 있겠다. 적어도 대만에서는 일본이 자기네를 식민 통치했다고 해서 일본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오히려 근대화를 시켜줘도 좋아하죠. 그거는 그냥 팩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섭섭해하더라고요. 그 진짜 수교 문제 때문에. 1992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게 중국하고 수교를 한 건데 마지막까지도 계속 이제 그 중화민국에서 물어본 거예요. 수교했다는데 사실이냐? 아니다. 계속 기만을 했고 갑자기 통보했습니다. 사실 수교했다. 그리고 단교할 거다 너네랑. 그러더니 이제 외교관계 끊겠다 하더니 공사관 사흘 내로 비워주고 떠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면서 떠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야 한국인들 외교 저렇게 하면 진짜 천벌 받는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되게 안 좋았는데 저희가 이제 되게 미안해야 되는데 좀 덜 미안해도 되는 이유가 있는 게요. 중국이나 대만이나 똑같이 그 둘이 우리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그래서 좀 덜 미안해도 돼요. 아직도 형입니다, 대만 우리한테. 그러니까. 나라도 별로 안 큰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놀란 게 저도 타이완 역사 쓰면서 이렇게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타이완 역사책은 한 3권밖에 없고 여행책이 2권이고 이거 썼다니까요. 제대로 타이페이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한반도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타이완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초원의 역사가 워낙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이걸 다 일목요연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 우선 제가 관심 가는 대로 몇 대목 이제 여쭤봤어요. 뭐 도대체 막히는 데가 없네. 그 10건 다 쓰고 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눈이 좀 보이더라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일부만 나와 있고 그 중국 역사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8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타이완에 관한 얘기는 일본에서 이제 그 타이완 그 정벌하러 가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역사에 등장을 하거든요. 9권에 전쟁의 시대에 좀 소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곧 나옵니다. 책을 도대체 몇 권을 사려는 거예요? 제가 양심적으로 반 정도 잘 사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모두 10권인데 10권 중에 첫 번째 권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사막의 역사, 두 번째 권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초원의 역사. 이 초원의 역사입니다. 초원이라고 또 시퍼렇게 했어. 단순해. 단순해. 사막의 역사는 누리끼리 했습니다. 사막의 역사는 모래 색깔 누렇게 했어요. 질문도 있습니다. 바다 역사는 무슨 색깔일까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10권의 세계사를 남정욱식 이 정말 통쾌무비한 막 동서고금을 막 종횡으로 누비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사에 참 무지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지난주 이번주 우리 남정욱 교수하고 이런저런 이 세계사의 얘기를 하는데 뭐 저부터 뭐 처음 듣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에 좀 더 관심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세계 속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좀 표방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동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정도는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말로는 글로벌인데 마인드는 로컬이고 시각은 더 좁고요. 아까 박사님이 이제 그 스스로 겸손하시게 뭐 처음 듣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소개하고 싶으신 박사님의 심정을 제가 너무나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 남정욱 교수와 함께 세계사 기행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